한국에서 부모와 헤어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간 어린 소녀가 미군의 특수부대 레인저 75연대의 최초의 여군이자 비밀요원이 되었고 이후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던 도중 위험한 조폭들과 연루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숨막히는 습기가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7월의 서울.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강유진미 국명 제인 강 29세은 20여 년 만에 고국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였다. 그 공기에는 낯섦과 동시에 기이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고든 자세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주위를 끊임없이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은 평범한 관광객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미 해병대 내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특수수색대, 마린 레이더 연대 소속의 현역 최정예 대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그녀가 해당 부대의 창설 이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전투원이라는 사실은 국방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1급 기밀이었다. 유진의 손에 들린 것은 단출한 배낭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낭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들어있었다. 바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아주 어릴 적 시장의 소음과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자신을 다급하게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 그게 그녀가 가진 기억의 전부였다. 양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지옥 같은 특수부대 훈련을 버티게 한 동력이었고 마침내 그녀를 이곳 서울의 심장부로 이끌었다.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향하는 내내 유진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에 고정되었다. 빽빽한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활기차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데자비처럼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용산구 후암동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중앙정보컨설팅이라는 흥신소였다. 온라인에서 실종자 찾기 전문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곳이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녹슨 철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 안은 서류 더미와 낡은 집기들로 어수선했고 중앙의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기름진 머리를 하고 값싼 향수를 뿌린 남자, 그가 바로 흥신소 사장 오상철이었다. 강유진 씨? 이쪽으로 앉으시죠. 오상철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맞았다. 유진은 그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 불쾌했지만 지금은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입양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남녀가 수줍게 웃고 있었다. 유진의 친부모 박진우와 김은영이었다. 이 사진 한 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름 박진우, 김은영. 두 분을 찾아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군인답게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오상철은 서류를 건성으로 들춰보는 척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미국에서 온 젊은 여자, 연고도 없어 보이는 간절한 눈빛. 그는 그녀가 아주 좋은 상품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하군요. 이름도 흔하고. 이건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오상철은 일부러 난색을 보이며 유진의 애를 태웠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찾을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그 간절함 제가 해결해 드려야죠. 오상철은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유진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일단 저희 쪽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마련한 숙소에서 편히 지내고 계시죠. 안전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가 말하는 안전하고 조용한 곳이 어떤 의미인지 유진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한 줄기 희망을 잡았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을 나서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오상철은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눌렀다. 황 사장, 나 오상철이야.
특상품이 하나 들어왔어. 아주 깨끗하고 쓸모가 많을 거야. 수화기 너머로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의 희망은 그렇게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한 걸음씩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오상철이 숙소라고 부른 곳은 금천 구가리봉동의 외진 골목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과거 구로공단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동네는 회색빛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유진은 택시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다. CCTV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 그녀의 훈련된 감각이 미세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을 찾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는 편이 좋다는 오상철의 말이 그녀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었다. 내부는 겉보기보다 깔끔했지만 창문마다 쇠창살이 박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오상철은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방범 차원이라며 둘러댔다. 그는 유진에게 열쇠를 건네고는 며칠 안에 연락을 주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유진은 짐을 풀고 찬물로 샤워를 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높은 콧대와 깊은 눈매는 서구적인 양어머니를 닮았지만 전체적인 얼굴선과 검은 머리카락은 사진 속 친부모의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요? 왜 나를 떠나야만 했나요? 그 시각 오상철은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인신매매 조직의 보스 황동수를 만나고 있었다. 굵은 금목걸이를 한 황동수는 오상철이 건넨 유진의 사진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물건 좋네. 눈빛이 살아있어. 이런 건 길들이는 맛이 있지. 미국에서 바로 온 거라 깨끗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톨이고요. 해병대 출신이라는데 여자애가 군인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반항 좀 하면 더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오상철이 비열하게 웃으며 아첨했다. 황동수는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요즘 중국 쪽에서 이런 스타일을 비싸게 쳐줘. 성격 좀 있는 애들로 보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거든. 처리하는 건 문제없지? 물론입니다. 모레밤 인천항으로 가는 길에 있는 폐공장으로 유인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찾은 것 같다고 하면 미끼를 덥석 물 겁니다. 그들의 추악한 거래가 오가는 동안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숙소 근처를 산책했다. 낯선 동네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이질감과 함께 미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 작은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쩌면 자신의 부모님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이틀 후 약속대로 오상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흥분이 섞여 있었다. 유진 씨, 대박이야. 아버님 되시는 분의 행방을 찾은 것 같아. 지금 인천에 계시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일단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지금 바로 갈 수 있나요? 물론이지. 내가 지금 그쪽으로 차를 보낼게. 만나서 자세한 얘기해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전화를 끊은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수십 년간 그려왔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리 뒤춤에 작은 군용 나이프를 숨겼다. 전장에서 배운 유일한 생존 법칙, 결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본능이 마지막으로 발현된 것이었다. 잠시 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숙소 앞에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 사장님 심부름 왔습니다. 타시죠.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차 뒷좌석에 오상철이 앉아 손짓하는 것을 보고는 의심을 거뒀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어두운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오상철이 말한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닌 황동수의 조직원들이 기다리는 인천의 한 폐공장이었다. 유진은 아직 자신이 희망의 문이 아닌 지옥의 아가리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동차는 인천 북항 인근의 을씨년스러운 공단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가로등마저 드문드문한 길을 한참 달리던 차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린 한 폐공장 앞에서 멈춰 섰다. 유진이 창밖을 보며 물었다. 여긴 병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어디에? 그 순간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오상철의 인자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어깨를 힘껏 붙잡았다. 아가씨, 아버지는 다음에 찾고. 일단 삼촌들이랑 재밌는 얘기 좀 할까? 동시에 조수석과 운전석에서 거구의 사내들이 내렸다. 그들은 유진이 탄 쪽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공장 안쪽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던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실실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황동수의 오른팔이자 불곰이라 불리는 사내가 유진을 보며 음탕한 눈빛을 보냈다. 오, 이거 완전 그림이네. 오 사장 수고했어. 상황을 파악한 유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동공이 가늘어지고 온몸의 근육이 전투태세로 전환되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기운에 남자들이 순간 주춤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유진의 낮은 목소리에 불곰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무슨 짓이긴. 예쁜 아가씨가 혼자 위험하게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좀 보호해 주려는 거지. 오빠들이랑 같이 있으면 아주 행복해질 거야. 다른 무리들도 낄낄거리며 다가왔다. 그들의 입에서는 역겨운 성희롱이 쏟아졌다. 몸매 죽이는데? 미군 애들은 밥을 뭘 먹나? 얼굴은 뽀얀 게 밤에 보면 더 예쁘겠어. 우리가 잘 가르쳐 줄게. 불곰의 손이 유진의 턱에 닿으려는 찰나 유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몸을 살짝 비틀어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그대로 팔꿈치 관절을 꺾어버렸다. 끄악! 불곰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다른 조폭들이 당황한 사이 유진은 꺾은 팔을 지렛대 삼아 남자의 몸을 방패로 삼고 뒤로 물러섰다. 동시에 허리춤에 숨겼던 군용 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는 칼날을 본 조폭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 인연이. 분노한 조폭들이 쇠 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비좁은 공간 수정 열쇠.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장에서 수없이 겪었던 상황이었다. 그녀의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남자의 측면으로 파고들어 팔을 베고 발로 차중심을 무너뜨렸다. 강목을 들고 덤비는 다른 남자의 공격을 피하며 목덜미를 나이프로 그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모든 동작은 오직 생존과 제압을 위한 것이었다. 크라브 마가를 기반으로 한 그녀의 격투술은 살상에 특화되어 있었다. 컥, 윽. 비명과 함께 조폭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여자가 평범한 여성이 아님을 마치 잘 훈련된 살인 병기와 같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공포에 질린 그들의 눈에 유진은 인간이 아닌 악마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정 열쇠는 극복하기 힘든 벽이었다. 유진이 한 명을 상대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뒤에서 그녀를 덮쳤다. 유진은 그를 업어치기로 매다 꽂았지만 그 순간 다른 남자가 휘두른 쇠 파이프가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 몸의 중심이 흔들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겁을 상실한 오상철이 뒤에서 달려들어 유진의 목에 약품이 묻은 손수건을 감쌌다. 코를 찌르는 강한 에테르 냄새. 유진은 숨을 참으려 했지만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미 호흡이 거칠어진 상태였다. 안 돼. 의식이 급격히 흐려졌다. 눈앞의 풍경이 소용돌이치며 무너져 내렸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약물은 그녀의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속수무책으로 잠식했다. 조폭들의 비웃음 소리와 오상철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어둠 속으로 꺼져가며 유진은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내 깊고 차가운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에 강유진은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어깨에는 쇠 파이프에 맞은 상처가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눈을 뜨자 보인 것은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사방이 막힌 지하실의 풍경이었다. 공기 중에는 묵은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의 몸은 훈련으로 다져진 강철과도 같았지만 지금은 굵은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이 결박된 채 무력하게 누워 있었다. 유진은 분노보다 먼저 냉정한 자기 분석에 들어갔다. 상황 파악, 부상 부위 확인, 구속 상태 점검. 머릿속으로 생존 프로토콜이 자동 재생되었다. 어깨 통증은 심했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은 듯 했다. 약물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몸이 무거웠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다. 실패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이곳을 반드시 빠져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온몸의 세포를 깨웠다. 그때 지하실 구석의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 고개를 돌리자 자신처럼 손발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여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극심한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다. 유진은 잠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누구시죠?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여자는 유진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공포로 얼룩진 얼굴. 그녀는 한참을 뻐끔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비 때문에 며칠 전에 끌려왔어요. 저들이 날 어디론가 팔아넘길 거라고.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유진은 일단 그녀를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명이라도 더 정신을 차리고 있는 편이 나았다. 진정해요. 우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회를 찾아야 해요. 유진의 단호한 말투에 여자는 잠시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낯선 젊은 여자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강인해서 여자는 잠시 공포를 잊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정적을 깬 것은 여자였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유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혹시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 저놈들이 당신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 성함이 혹시? 여자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박진우 그리고 김은영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악과 슬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희열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채웠다. 그녀는 묶인 몸을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며 유진에게 다가오려 애썼다. 은영이 내 이름이야. 내가 김은영이야.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수십 년간 찾아 헤맸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지옥 같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마주보고 있었다. 거짓말 마요. 유진은 본능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여자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아버지 박진우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 그 사람이 도박에 미쳐서 사채를 끌어다 썼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지. 갓난아기였던 널 지키려고 널 안전한 곳에 맡기고 나는 도망쳐야만 했어. 그 후로 이름도 최선희로 바꾸고 숨어 살았는데 결국 그 빚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유진아 내 딸. 최선희라고 자신을 밝힌 여자는 오열하며 유진의 어린 시절 특징들을 쏟아냈다. 등에 있던 작은 점, 유난히 좋아했던 노래. 그것들은 너무나 사소해서 오히려 진짜처럼 들렸다. 유진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특수부대의 훈련은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거짓 정보를 걸러내도록 가르쳤다. 그녀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극적이고 우연이라며 경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평생을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상황. 그 간절한 희망이 모든 이성적 판단을 흐트러뜨렸다. 유진은 차갑게 식어있던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당신이 내 어머니인가요? 최선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유진은 기적과도 같은 그러나 너무나 위험한 희망과 마주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등장은 유진의 생존 목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혼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 연약한 여자를 데리고 이곳을 탈출해야만 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 생기자 유진의 정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 나갈 겁니다. 유진의 단호한 선언에 최선희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저들은 짐승이야. 잡히면 우린 죽어. 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유진은 최선희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몸을 결박한 케이블 타이를 살폈다. 손목을 비틀고 돌려보았지만 놈들이 단단히 조여놓아 틈이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탐색했다. 다행히 지하실 벽 한쪽에서 튀어나온 낡은 배관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몸을 굴려 배관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손목에 케이블 타이를 배관 모서리에 대고 톱질하듯 끈질기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살이 쓸려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수십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가 끊어졌다. 자유로워진 손으로 발목의 결박을 풀고 유진은 즉시 최선희에게 다가가 그녀의 결박도 풀어주었다. 자유를 찾은 최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쉿! 소리 내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유진은 지하실의 철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두런거리는 소리, 놈들의 웃음소리. 그녀는 적들의 수와 위치, 교대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참을 기다리자 한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들렸다. 식사를 가져다 주러 오는 것이 분명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유진은 최선희를 자신의 등 뒤 문 옆에 가장 어두운 곳으로 숨겼다. 그리고 자신은 문 바로 옆에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숨을 죽였다. 철컥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음식 쟁반을 들고 들어서는 순간 유진의 몸이 튀어나갔다. 그녀는 남자의 목 뒤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해 순간적인 쇼크를 유발하고 그대로 목을 팔로 감아 기도를 압박했다. 남자는 컥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유진은 쓰러진 남자의 몸에서 열쇠 꾸러미와 휴대폰을 챙겼다. 그녀는 겁에 질려 굳어있는 최선희의 손을 붙잡았다. 가요. 두 사람은 살금살금 계단을 올랐다. 지하실 위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창고였다. 창고 밖에서는 다른 조직원들이 모여 카드놀이를 하며 떠들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컨테이너와 폐자재 더미 사이를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최선희는 겁에 질려 작은 소리를 낼 뻔했지만 유진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고 강한 눈빛으로 경고했다. 그들은 미로 같은 공장 내부를 가로질러 마침내 바깥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을 발견했다. 유진은 챙겨온 열쇠 중 하나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와닿는 순간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한참을 달려 공단 지역을 벗어난 그들은 캄캄한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트럭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기적적으로 멈춰 선 트럭 운전사의 도움으로 피와 먼지 투성이가 된 두 여자는 마침내 지옥을 벗어나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할 수 있었다. 인천 남동경찰서 강력팀은 발칵 뒤집혔다. 두 여자의 증언, 특히 강유진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갇혔던 폐공장의 구조, 조직원들의 인상착의와 그들이 사용하던 은어, 심지어 리더로 보이는 불곰과 자신을 팔아넘긴 흥신소 사장 오상철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군인다운 냉철하고 상세한 보고는 베테랑 형사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했다. 경찰은 즉각 대규모 경력을 동원하여 유진이 지목한 폐공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는 미처 도망가지 못한 조직원 대부분이 검거되었고 그들의 아지트에서는 불법 무기와 마약, 그리고 추가 범죄를 입증할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상철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국적 한인 여성의 기지로 국제 인신매매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유진과 최선희는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며칠 만에 지옥과 천국을 오간 유진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곁에는 수십 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있었다. 최선희는 유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남편 박진우가 얼마나 유진을 예뻐했는지, 그리고 도박빚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유진이 마음속에 그려왔던 비극의 퍼즐 조각들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듯 했다. 유진은 양부모님께 연락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알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하지만 유진의 훈련된 감각은 이 완벽한 평온함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최선희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 지나치게 감정적이었지만 정작 유진이 아버지 박진우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그 사람 얘기는 꺼내고 싶지도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또한 그녀는 언론의 관심과 앞으로 받게 될지 모를 보상금 문제에 대해 은근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진이 자신의 양부모님에 대해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할 때 최선희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은 서운함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계산처럼 느껴졌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작았지만 한번 싹 트자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다. 화면에는 유진과 최선희의 인터뷰 장면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최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라도 딸을 만나게 되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그때 서울의 한 허름한 쪽방촌. 낡은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보던 한 남자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는 한때 박진우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고승민이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최선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는 김은영 씨가 아니잖아. 고승민은 누구보다 박진우의 아내 김은영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박진우가 어떤 고통 속에서 딸을 떠나보내야 했는지도. 그는 화면 속의 강유진과 그녀 옆에서 어머니 행세를 하는 저 사기꾼 여자를 번갈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수소문에서라도 반드시 저 강유진이라는 여자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안전가옥에서 유진은 잠든 최선희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따스함과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차가운 의심 사이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강유진과 최선희의 극적인 스토리가 연일 화제가 되는 동안 서울의 한쪽 방촌에서 고승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2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던 성실한 청년 박진우를 기억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불의의 사고로 다리마저 저는 신세가 된 후에도 갓난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런 박진우가 파렴치한 도박꾼으로 매도되고 정체불명의 여자가 그의 아내 행세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고승민은 행동에 나섰다. 그는 먼저 뉴스를 내보낸 방송국을 찾아갔다. 하지만 경비원에게 가로막히기 일쑤였고 제보를 하겠다는 그의 말은 묵살당했다. 다음으로 그는 인천 남동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고 아무도 그의 허름한 행색과 횡설수설하는 듯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 사이 안전가옥에서의 시간은 유진에게 견디기 힘든 심리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교묘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일하시던 건설 회사 이름이 대명건설 맞았죠? 그것은 유진이 꾸며낸 가짜 회사 이름이었다. 하지만 최선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금세 맞장구를 쳤다. 아, 맞아. 대명건설. 지긋지긋한 이름이지. 거기서 다친 이후로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으니까.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는 왼손잡이셨죠? 사진 속에서 시계를 왼쪽에 차고 계셔서요. 그럼 왼손잡이였지.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사진 속 박진우는 오른쪽에 시계를 차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다. 눈앞의 여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기막힌 연기를 펼치고 있는 사기꾼일 뿐이었다. 포기하지 않던 고승민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방송국 앞에서 며칠을 서성이다 이번 사건을 취재했던 젊은 기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았다. 처음에는 그를 귀찮아하던 기자도 고승민이 내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는 표정이 바뀌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진우와 고승민, 그리고 진짜 김은영이 함께 웃고 있었다. 화면 속 최선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기자는 특종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경찰을 설득했고 마침내 고승민이 유진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최선의 몰래 안전가옥을 빠져나온 유진은 약속 장소인 남산공원의 한적한 벤치에서 초조하게 고승민을 기다렸다. 곧이어 기자와 함께 나타난 고승민은 유진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진의 얼굴에서 젊은 날의 친구 박진우의 모습을 보았다. 고승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유진 아가씨, 박진우 당신 아버지는 도박꾼이 아니오. 내가 아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소.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지. 돈도 없고 몸도 성치 않은 상태로 갓난아기인 아가씨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입양을 보낸 거요. 더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고승민은 지금 박진우가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전했다. 유진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하나의 거짓이 거치자 그보다 더 거대하고 아픈 진실이 그녀의 심장을 후려쳤다. 고승민의 이야기는 최선희의 연극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거친 질감이 묻어나는 진짜였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역으로 향했다.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이자 가장 화려한 도시의 그늘이 가장 짙게 드리운 곳. 그곳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대합실을 지나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지하보도로 향하는 유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무게에 짓눌린 얼굴들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들 중에 나의 아버지가 있다. 고승민이 가리킨 지하보도 한쪽 구석, 낡은 담요 몇 장으로 공간을 만든 한 남자가 보였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아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남자. 건설 현장에서 다친 다리를 불편하게 절고 있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온화한 눈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박진우였다. 유진이 다가가자 박진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낯선 젊은 여자의 등장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신데? 유진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박진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내 보였다. 사진을 본 박진우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이 여길 왜 이 꼴을 보이려고 내가 당신을 보낸 게 아닌데.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딸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더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딸을 위해 평생 땀 흘렸을 아버지의 손이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예요. 유진이. 그 한마디에 박진우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미안함,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유진은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박진우는 더듬거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승민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낡고 해진 지갑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비닐 증명사진을 꺼냈다. 100일 때 찍은 아기 유진의 사진이었다. 평생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는 그의 고백 앞에 유진은 비로소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다. 그날 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유진은 자신의 입양 서류 원본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서류의 친부모란에는 아버지 박진우의 도장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김은영의 칸에는 두 글자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행방불명.
이로써 최선희의 모든 거짓말은 완벽한 증거 앞에 힘을 잃었다. 이제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최선희와 마주 앉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식사 자리였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포크를 내려놓고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본명은 최선희 맞으시죠? 최선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 제 아버지는 도박꾼이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죠. 그리고 제 진짜 어머니는 당신이 아니라 저를 버리고 떠난 김은영이라는 분입니다. 유진은 군대에서 배운 신문 기법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을 나열했다. 그녀는 입양 서류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행방불명이라는 네 글자가 최선희의 눈을 찔렀다. 이게 다 무슨 저 사람이, 내 아빠라는 사람이 널 속이는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거짓말을 잘했어. 최선희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유진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최선희의 표정이 돌변했다.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경멸과 악의가 가득한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래. 내가 김은영이 아니다. 그래서 뭐? 너도 좋았잖아. 갑자기 나타난 엄마 덕에 세상 사람들 관심도 받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엄마 놀이 내가 해준 거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선희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뭐야? 당신들 뭐야? 강력팀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선혜 씨, 당신을 사기 및 인신매매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었어. 황동수 조직의 오래된 공범이었지. 당신이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건 조직의 돈을 빼돌리려다 발각되었기 때문이고. 경찰 조사 결과 최선희는 유흥업소 등지에서 갈 곳 없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인신매매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해온 전문 범죄자였음이 밝혀졌다. 그녀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 동정심을 유발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자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최선희는 유진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한때 자신의 희망이었던 그 추악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유진은 아버지 박진우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아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딸로서 세상의 진실을 알렸다. 도박꾼이라는 오명을 썼던 아버지를 위해 그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딸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세상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부녀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다. 유진은 미국에 있는 양부모님께 화상 통화를 걸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양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제인, 그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는 너에게 삶을 주었지. 너는 두 개의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아이란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린 너를 지지하고 사랑한다. 양부모님의 따뜻한 지지 속에 유진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의 아버지를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랑 같이 가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미국으로 가서 함께 살아요. 박진우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호강을 누리냐며 딸의 앞길에 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유진은 단호했다. 아버지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제 뿌리고 제 가족이에요. 아버지 없는 제 행복은 반쪽짜리일 뿐이에요. 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박진우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 뒷마당. 따스한 햇살 아래 바비큐 파티가 한창이었다. 유진은 양부모님과 친아버지 박진우가 서툰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고된 노동으로 거칠었던 아버지의 손은 이제 정원의 꽃을 가꾸고 있었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얼굴에는 편안한 웃음이 자리 잡았다. 유진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이어준 자신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피와 국경을 넘어 상처와 오해를 넘어 결국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완성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태평양을 건너온 그녀의 희망은 마침내 온전한 행복이 되어 그녀의 곁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